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중국의 경제와 네덜란드의 정치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먼저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 하나인 중국은 성장 둔화와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국가가 어떻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중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봅시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몇 가지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약 15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4조 위안으로 책정된 이 수치는 27개월 동안 9조 5천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효과적으로 성장을 촉진했지만 중국의 공격적인 재정 부양책에 대한 회의론도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은 다소 부진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정부의 신중한 재정 접근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최근 재정 적자 목표를 GDP의 3%에서 3.8%로 수정하였으며 이 조정에는 인프라 기업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개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수반됩니다. 이제 중국은 저렴한 주택, 재난 및 비상 관리를 위한 레저 시설, 도시 마을 개조 등 세 가지 주요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제를 부양하기에 충분한가라는 것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현재의 부양책이 불충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공공부채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심을 반영하듯 부양책이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과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하지만 과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2008년 경기 부양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 부양책이 성장을 되살리기는 했지만 민간 기업보다 국유 기업을 선호하여 제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산업 R&D를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경기 부양책이 민간 기업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국유 기업만큼 혜택을 주지 못했을 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 기업은 이 기간 동안 대출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08년 경기 부양책에 결함이 있었지만 실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양책을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더 신중하게 설계된 부양책이 필요한 것이죠. 2008년 경기 부양책의 장기적인 영향, 특히 지방정부 재정기관의 지속적인 차입은 중국 경제 전망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일부 부채는 이제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우울함을 더합니다. 과거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미래의 부양책은 다른 재정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지급하는 것이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홍콩의 전자소비 바우처 사례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재정 부양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신중하게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정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의 정치 변화 이야기입니다. 최근 네덜란드의 선거 결과에 전 유럽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게재된 기어트 와일더스의 네덜란드 선거 승리는 유럽의 골칫거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죠. 일단 선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2일 네덜란드 총선에서 반이민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기어트 와일더스가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가 속한 자유당은 전체 150석 중 37석을 차지하며 정치 지형을 뒤흔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마린 르펜과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같은 강경 우파 지도자들은 이 승리를 축하했지만 다른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정치에서 강경 우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기사는 2000년 오스트리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강경 우파 정당이 의회에 포함되는 것은 골치 아팠던 일이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강경 우파 정당의 승리는 유럽 전역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와일더스의 승리는 유럽연합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민 제한에 초점을 맞춘 강경 우파는 이미 중도 정당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EU 국가의 더 강경한 정책을 펴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상충되는 견해로 인해 EU 차원에서 일관된 동맹을 형성하는 것은 이들 정당에게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즉 강경 우파가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다양한 견해들로 인해 EU에서 통일된 정책을 형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와일더스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된다면 소수 여당으로 정부를 이끌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의 정책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네덜란드가 역사적으로 유럽 선거 정치의 트렌드를 선도해왔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와일더스의 승리는 향후 유럽 선거에서 포퓰리스트가 더 광범위하게 득세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정치 사학자들은 네덜란드 선거 결과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포퓰리즘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초기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대륙의 정치 지형을 재정의할 수 있는 트렌드라고도 평가합니다. 물론 걱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EU 문제에 대한 네덜란드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속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일더스와 그의 전임자인 마크 리테는 EU 기금의 확대, 이민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비슷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책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와일더스의 승리는 의미 있지만 포퓰리즘 정당의 내부적 복잡성으로 인해 EU 차원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유럽 전역에서 포퓰리즘의 부상은 정치 지형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선거에서 강경 우파 정당이 더 많은 선거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